와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2차 대전 종전회담과 신탁통치 문제의 등장, 또 38도 선의 백정, 해방과 건준 인민위원회, 또 소련군과 미군의 진주, 또 좌우 정치 세력의 분화, 이렇게 나누어서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차 대전 종전 회담과 신탁통치 문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지금 이 지도에서, 이 세계 지도에서 청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신탁통치가 실시된 지역이고 모두 11개에 해당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록색이니까 이 색깔을 말하는 거죠. 이쪽 아프리카 쪽과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흔히 남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만 사실은 신탁통치가 실시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탁통치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쪽은 색깔이 없죠, 청록색이. 그러니까 아직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이전에 없었던 지역들, 아프리카도 사실은 이제 부족 국가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고, 이 남태평양 쪽도 이제 그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지역은 또 특히 남태평양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위임 통치가 많이 실시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사적으로 보면 좀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카이로 회담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요, 카이로 회담 때 한반도 문제가 처음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영,중 세 나라의 원수가 참석을 했고, 1943년 12월 1일에 이제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에서는 이 미영,중 세 나라는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그러니까 그 한국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선인민이 노예 상태에 있다. 그래서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됐죠. 그 뒤에 처음에는 이 문화는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이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렇게 썼던 거고, 그 뒤에 루즈벨트가 고쳐가지고 at the proper moment,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종적으로 문화를 처칠이 고쳤는데, 처칠은 in due course라고 썼어요.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한 뒤에, 이런 뜻도 갖고 있잖아요. 뒤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 개념이 나오면 뭐뭐 한 뒤에라는 뜻. 예를 들면 in 2 weeks 그러면 2주일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in due course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코스를 거쳐서 그 뒤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절한 코스라고 하는 게 due course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바로 신탁통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처칠은 루즈벨트가 한국을 신탁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칠이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이제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 이런 사람들이죠. 장제스는 우리가 흔히 장개석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탁통치를 당시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식민지 지역들에 대한 신탁통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식민 지배가 그 지역에서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들의 어떤 민족주의 열기의 고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이 식민 지배가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럼 뭔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지역, 식민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이제 미국은 1898년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필리핀을 이미 식민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생각은 한 이제 4, 50년 정도 필리핀을 식민지로 이제 통치를 한 뒤에 독립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쭉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제 곧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고,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시켜주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필리핀이라는 곳은 원래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기도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스페인이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배를 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일종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발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결국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한국과는 좀 다른 거죠. 한국은 그 전에 국가가 있었던 곳이고, 이따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들어갔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여러 섬들이 다 이제 식민지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그 코스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은 이런 식민지를 이제 좀 다르게 신탁 통치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위임 통치를 이제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1964년까지 거의 모두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는 것처럼 이제 11개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아프리카라든가 그 남태평양 지역, 일본 사람들은 그걸 남양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지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탁 통치는 사실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프리카나 또 이 남양군도 같은 경우는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위임 통치라든가 신탁 통치를 해서 국가 운영 능력을 키워줘 가지고 독립을 시킨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국가를 1000년, 2000년 이렇게 유치해 온 그런 이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탁 통치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3년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에 또 테헤란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여기 이제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유럽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유럽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제는 주변적인 의제였는데, 어쨌든 한국 문제도 논의는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필리핀에서의 미국 정책을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도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필리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탈린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또 열렸는데요.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이제 모였는데 45년 2월이면은 이제 전쟁이 그야말로 막바지에 다다른 이런 이제 상황이죠. 루즈벨트는 여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이때 필리핀을 자기가 우리 미국이 50년을 통치해 본 경험에 비추어서 한국도 20, 30년은 신탁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스탈린은 신탁 통치안에 동의하면서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가 45년 4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건 얄타 회담 때 사진이고요. 1945년 이제 4월 루즈벨트가 세상을 뜬 이후에 미국 국무성은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을 해서 친소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그리고 다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이제 구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스트리아식으로 연합국 통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이제 감독을 하면서 한반도를 이제 친미화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오스트리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이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거기에 오스트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연합국 통제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를 이제 뒤에서 이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10년간 거기에 이제 머무르다가 1955년에 이제 철수를 하고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독립시켜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한번 놀러 갔다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연히 무슨 뭐 이렇게 기념탑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소련군이 1955년에 철수한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러시아어로 쓰여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독립을 이제 했습니다. 완전 독립을.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는 이제 못했죠. 한국은 이제 분단이라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한국도 오스트리아의 코스를 밟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건 다시 또 뒤에 신탁통치 문제 얘기 나오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이제 정책 이반자들은 일단은 신탁통치를 구상을 했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어렵게 되면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점령, 그것도 전체적으로 점령하기 어렵다면 분할 점령, 이런 것도 이제 그 다음의 카드로서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루즈벨트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트루먼이 이제 그걸 계승을 했죠, 대통령직을. 그래서 19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독일이 5월달에 항복을 했으니까 유럽 전쟁은 사실상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 아시아에서의 전쟁, 태평양 전쟁이죠. 우리가 요즘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후에 이런 그 세계 질서를 이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특히 동아시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당시 이슈가 되었고 포츠담 회담에서 그런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츠담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그러니까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거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일본의 지금 섬들 거기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화를 시켰고, 그때는 아직 그 소련이 대일전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권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쪽은 1945년 5월에 이제 그 독일과의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3개월을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소련군들을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옮겨서 일본과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건 포츠담 회담 당시의 사진이고요.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그 트루만이 이제 전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옥동자가 순산됐다. 그게 뭐냐면 이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이 그렇다면 굳이 소련한테 뭐 이렇게 자꾸 부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논의를 별로 진행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8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8월 6일 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에 이제 원폭을 투하를 했죠. 또 4월 뒤에 또 하나 더 나가사키에 역시 또 원폭을 투하를 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 쪽이 8월 6일 날 원폭이 떨어진 다음에 8월 중순에 원래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바로 항복해버리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소련 측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요구를 할까요?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소련은 바로 8월 8일 날 선전을 보고하고 9일부터 전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가사키에 원폭이 하나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패전이 확실시 됐고 이제는 항복을 하는데 그 조건만 항복의 조건만 이제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항복을 그 8월 10일경부터 이제 거의 확실하게 그 입장을 정리를 하고 일본의 그 천황제만 유지를 시켜준다면 우리 조건 없이 다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소련이 8월 9일부터 전투를 시작해서 만주와 이 한반도 쪽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일본의 항복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8월 11일 날 이제 결국은 그거를 수락을 했죠.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을 수락을 하고 이제 항복을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거쳐가지고 일본 쪽이 그 항복을 발표한 것은 8월 15일입니다. 그건 일본 자체 내에서 그 항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소련군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8도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일본의 항복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8월 10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연합국에 전했고 미국은 이제 일본 항복이 늦어지면 만주와 화북, 조선, 중국의 화북 지방 그리고 조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본토 홋카이도까지 이제 소련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빨리 이걸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의 여론은 일본의 천황제 존속을 원하지 않았지만 빠른 항복을 받기 위해서 8월 11일에 이제 그것을 인정한다, 천황제를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회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8월 13일 연합국 측은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 대권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제안하에 둔다 하는 것을 이제 일본 쪽에 통고를 했고, 일본 쪽은 이거를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메가더가 이끄는 미군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을 당분간 통치한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일본 쪽은 수락을 했던 겁니다. 8월 10일 날 일본이 어쨌든 천황제 존속을 조건으로 해서 항복을 통고해 오자 미국 측은 이제 급히 일본의 항복을 받을 이 한반도의 분할 선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38도선이 획정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명목상으로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편의적인 이제 군사 분계선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 38도선을 그은 이제 실무자들은 본스틸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군인들이었는데, 한반도의 지도를 갖다가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도에는 이 도 경계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계를 따라서 이렇게 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게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나오는 그런 위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위도 38도선으로 그냥 자르자. 서울을 남쪽에 넣어놓고 서울은 우리가 갖고 이제 그 위쪽을 평양이라든가 이제 그 북쪽을 이제 북한 지역을 소련이 이제 점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자. 이렇게 해서 38도선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그 무장 해제를 위한 그 임시적인 그런 군사 분계 선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것이 어쨌든 군사적 점령의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군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군이 일반 명령 제1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북위 38도선 이북은 소련군 극동사령관에 항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도선 이남의 항국은 미국 육군 태평양 총사령관 메가더가 되겠죠. 거기 항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소련과 이제 영국에 통고를 했어요. 소련이 이제 뜻밖에도 38도선으로 나누자 하니까 미국은 사실은 소련이 좀 더 남쪽으로 이렇게 37도라든가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뜻밖에도 아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수락을 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소련은 당시에 그 일본의 분할까지도 좀 그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홋카이도라든가 뭐 이런 섬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38도선 분할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소련은 이제 서울 이북을 이제 점령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결국 결론이 났는데, 소련은 원래 6월 27일 날 소련군 일반 참모부가 극동에서의 작전 계획안을 보고를 했고, 우선 한반도의 북동쪽에 동해안 북쪽에 그 항구를 점령하고 이어서 서울까지 점령한다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이제 8월 16일에 한반도 분할안을 이렇게 수락을 했기 때문에 서울 점령은 이제 좌절이 됐던 거죠. 그래서 38도선까지만 내려오고 그 이제 더 이상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한국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나 하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서대문 연구소에 갇혀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8월 16일에 풀려났습니다. 흔히 8월 15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8월 죄송합니다.
예, 8월 16일에 그 서대문 부근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형무소 부근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머리가 이렇게 다 짧은 그런 분들이 이제 방금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역시 8월 16일에 휘문 고보 지금 그 현대 건설 사옥인가요? 그것이 있는 그 자리가 옛날 휘문학교였죠. 거기에서 여운형이 이제 나와서 이른바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그런 그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여운형의 모습입니다. 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여운형은 그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1943년 뭐 4년 이즈음부터 이 건국동맹이라는 것을 비밀리에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토대로 해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패전이 다가오자 총독부가 송진우, 여운형, 안재홍 등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일본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들이 무사하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그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송진우는 이것을 거부했고 여운형과 안재홍은 이제 이것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정치 경제부의 석방 또 3개월분의 식량 확보, 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불간섭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자신이 조직했던 이 건국동맹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8월 15일에 발족을 바로 시켰고 16일에 그 보고대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그 조직을 보면 여운형이 위원장이고 이제 안재홍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건국치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준비위원회의 핵심적인 조직은 치안대입니다. 왜냐하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당시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이니까. 그래서 치안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건국치안대를 만들어서 약 2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방치안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식량 문제였고 그래서 식량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또 각 지방에서도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 지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이제 회령부터 남쪽에 제주도 이르기까지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 지방 조직이 14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거기도 다 이제 결국은 치안을 장악하는 것, 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행정에 관여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 그 내부의 조직을 보면 여운형은 중간 좌파, 중도 좌파 정도로 볼 수 있는 인물이고 안재홍은 이제 중간 우파, 중도 우파로 볼 수 있는 인물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백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그 이전에 일제 시대에 이제 이른바 공산당을 했던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당시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총독부 측의 태도가 좀 변했습니다. 8월 21일 날 일본 정부는 메가드로부터 앞서 본 일반 명령 제1호를 전달받았죠. 여기에 보니까 38도선 이남은 이제 미군에 항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정부나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전체에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소련군이 이미 8월 9일경부터 한반도 북부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저 멀리 이제 오키나와 뭐 이런 데 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오기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러나 소련군은 이 한반도에 들어왔으니까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다 점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일반 명령 제1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이제 소련군이 아니라 미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조선 총독부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도 깜짝 놀랐죠. 아, 여기는 소련군이 아니라 미군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한반도를 점령하는 미군의 사령관으로 하지 중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하지는 이 그 아베 총독에게,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총독에게 일본인들이 해임될 때까지는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치하고 질서도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그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들의 태도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치안을 다 맡긴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 중장이 너희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라 계속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활동을 계속했고 선언문과 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3대 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강령을 보면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그리고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3대 강령이. 그리고 건준의 내부 조직도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월 22일 건준이 개편이 되는데, 발족한 지 일주일 만에 이것이 좀 더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이때 안지홍이 추천한 그 우익 인사들이 거부가 되고 박헌영의 이른바 재건파 공산당 계열이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그 당시 좌우의 여러 정치 세력, 정당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당시 이제 박헌영이 이제 재빠르게 이제 조선공산당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재홍과 이 정백 세력은 이제 건준에서 오히려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공산당 쪽에 좌파 쪽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 또 장안파 공산당이었던 정백과 이 박헌영 같은 공산당이어도 계열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장안파 공산당이라고 해서 해방 직후에 이 공산당의 이 상황이 좀 복잡했는데요. 일제 말기에 전향을 했던 사람들은 장안빌딩이라고 하는 종로에 장안빌딩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그 당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장안파라고 하고, 박헌영은 계열은 일제 말기까지 이제 그 전향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이제 재건파 공산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정백 쪽이 이제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9월 4일에 또 한 번 재개편이 있었는데 박헌영 세력이 더 강화됐고 부위원장에 이제 허헌이 임명이 됐습니다. 허헌은 일제 시기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뭐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이제 중도 좌파 정도 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곧 미군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실제로 9월 달에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6일에 급히 제동에 있던 경기 고려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죠. 거기에 그 강당에서 1000여 명의 각 지방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뜻밖에도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죠. 지방 대표들은 이제 뭔지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대회에서 이제 인민공화국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 미군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정부를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것을 갑자기 급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호치민이 이제
바로 그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연합군이 이제 다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미리 정부를 만들어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제 인민공화국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뭔가 이제 그 기득권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박헌영 등 좌파가 주도를 하고 여운형이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시 여운형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박헌영이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그 설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의 이른바 중앙인민위원회 내각이죠, 말하자면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주석의 이승만, 부주석의 여운형, 국무총리의 허헌, 내무부장의 김구, 외무부장의 김주식, 재무부장의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등등 이렇게 쭉 그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본인의 동의는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냥 이렇게 우리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좌파 계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부장의 홍남표, 보안부장의 최용달, 경제부장의 하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고 선전부장의 이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장의 이강국, 법제국장의 최익한, 기획부장의 정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상당수 들어가 있는 그런 내각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4일이었죠.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지방의 그 건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시기가 이제 대개 9월달, 10월달인데요. 10월 말까지 이제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것이 개편이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그걸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준의 경우는 그 좌파 우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1927년에 만들었던 신간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좌우가 연합해서 했는데 건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인민위원회로 이것이 개편되면서 우파들이 이제 밀려나고 좌파가 좀 더 주도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주의자가 주도한 경우도 있고 두 세력이 여전히 합작한 것도 있고 각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다 군 단위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개편이 되어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민위원회는 이제 치안대가 역시 가장 중요한 조직이죠. 그래서 이 치안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서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맡아서 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군청에 그 과거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군청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인민위원장이 이제 큰 어떤 뭐랄까 정책의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시를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행정들은 이제 행정은 그런 기존의 이제 군청의 직원들이 여전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본인들이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9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초까지 순차적으로 철수를 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남기고 간 집이라든가 또 뭐 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민위원회가 그것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뭐 관리할 기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군에 의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불법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혐의를 씌워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이라든가 간부들을 구속하는 그런 빌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1945년 8월 9일에 소련군이 이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8월 9일 0시를 기해서 이제 선전포고가 됐으니까 이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배를 타고 아마 이제 그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주 전역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만주 전역으로 소련군이 진입해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되고 한반도도 이제 북부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8월 8일 일본의 선전을 포기하고 만주에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500여 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투기, 폭격기 등을 출동시켜서 나진, 웅기, 청진 일대에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해서 일본군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고요. 8월 11일에 소련 태평양 함대 소속의 해군 부대가 웅기에 상륙하고 또 다음 날 나진항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에 소련군이 이제 청진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 이미 만주의 관동군은 그러니까 열흘 만에 8월 9일 날 전투가 시작됐으니까 8월 19일에 만주에 있던 관동군은 일본의 그 군대인데 만주에 있는 군대를 관동군이라고 불렀죠. 그 만주의 관동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련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원산과 함흥에까지 진출을 했고 8월 14일에 치스차코프 소련군 사령관이 비행기로 함흥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첫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6일에 치스차코프가 이제 평양에 입성합니다. 소련군은 지프에 나눠 타고 평양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중심가를 행진을 했고요.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환영대회가 이제 열렸죠. 그리고 치스차코프가 이제 도지사를 만나서 항복을 받고 또 평안남도 건국준비원회 조만식 선생과 이제 또 현준혁이라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장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이 공산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행정권을 이제 이양을 하겠다. 그래서 양측이 합작하는 평남인민정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자기들이 직접 행정을 하지 않고 이제 당시 이런 인민정치위원회 혹은 인민위원회에 이제 그 행정권을 맡기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8월 27일에 또 신의주 쪽으로도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개성, 해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9월 4일에는 동두천까지 진출했지만 곧 38선 이북으로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의 38선 이북 지역의 진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바로 평양에 입성할 때 모습입니다. 8월 25일 날 평양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구경하고 있고 역시 8월 26일에 8월 25일에 2일인데 그렇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8월 26일에 평양에 입성할 때 모습입니다. 이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소련군 환영 대회도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이날 이제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청 나라라고 하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 그 사진들입니다. 당시 38선 이북에 주둔한 소련군은 제25군 산하 6개 사단 및 1개 기갑여단 등 12만 5천 명과 해공군 3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군과 전투에서 소련군이 1,446명이 전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8월 9일부터 한 그 20일 정도 사이에 이 정도가 이제 전사하고 또 부상도 당했다라고 하죠. 소련군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이제 석방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진주 초기에 소련군 진주 초기에 약탈과 행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서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련군의 군기가 좀 약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 소련군 안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이제 군인으로 징발해서 데리고 온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약탈, 행패 이런 것들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군은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정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고 대신 이제 소련 점령군 사령부 안에 민정관리총국이라는 것을 두고 이것을 이제 로마넨코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그것을 관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지휘한 사람은, 그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극동군 제1방명군 군사위원인 스티코프 상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북한 주재 초대 대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티코프라든가 로마넨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의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앞에 나서지 않고 항상 그 뒤에서 이제 그걸 조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왼쪽이 소련군 최고 군사 책임자 있던 이제 제25군 사령관 치시차코프, 오른쪽은 이제 스티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이 사료가 항상 논란이 되는 사료인데요. 9월 20일 스탈린이 소련 극동사령관에게 내린 그 지령문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북한 영토 내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소비에트 러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러시아는 이 소비에트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소비에트라는 것이 일종의 의회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기능을 같이 갖는 이제 그런 각 지역별로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 제도죠, 말하자면. 그런데 스탈린은 북한에서는 아직은 소비에트 제도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두 번째 걸 보면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것. 러시아 말로는 블라스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블라스티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블라스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뜻이 좀 이제 애매한데요. 이 밑에 써놓은 걸 보면 블라스티라는 말은 권력 혹은 정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러시아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북한 지역에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9월 20일인데 그때 벌써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이야기였고, 아직 정세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인민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의 여기 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이제 공산주의 권력이 아니고 공산 정권이 아니고 부르주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 인민위원회가 사실은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어떤 인민위원회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미군의 진주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던 하지의 그 24군단을 한반도에 이제 진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미군의 진주는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시찰단을 먼저 보내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고, 2단계는 군사 점령 단계로 전술부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장한 이제 군대를, 다수의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군정부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정을 미군이 직접 군정을 실시를 하고 그 군정을 맡을 사람들을,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이 군정 부대가 이제 그 한반도에 오게 되는데요.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제7사단이었고요. 이 7사단은 이제 중부지방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제40사단이 들어와서 이건 영남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제 그 6사단이 들어와서 제주도와 이제 그 호남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사단, 7사단, 40사단, 제6사단 이 3개 사단 병력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군정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군정 부대가 들어와서 군정 부대가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제 각 지방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청 소조제는 군정 대대, 시 군 단위에는 군정 중대가 파견이 되고 대개 한 개 중대가 한 두세 개 정도의 군을 담당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남한에 들어온 미군 병력은 1945년 10월 말 현재 약 7만 7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만 명 정도 됐는데 그 한 반절 정도 되는 미군이 이제 남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9월 7일 한반도에 들어올 때 북위 38초선 이남의 한반도 지역을 점령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군정만이 남한 내에서 배타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든가 건국준비위원회 또 그것이 이어지는 인민위원회 이런 기존의 권력기구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제 그 미군만이 이제 이 배타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이 그 군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미 군정청이라는 거를 이제 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미군이 서울에 입성할 때 모습이죠. 당시 이제 뭐 서울 사람들도 평양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이제 크게 환영하고 있고 평양 사람들은 또 소련군을 크게 환영했던 거고 해방군으로서 남쪽에 이제 서울 사람들도 미군을 해방군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미군이나 소련군은 다 이제 그 한반도에 이제 점령군으로서 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자, 하지 사령관과 이제 아놀드 군정장관, 군정청을 만들게 되고 그 군정청을 실제로 담당을 하는 사람은 아놀드라고 하는 이 그 군정장관입니다. 그리고 일장기를 내리고 이제 총독부 앞에 있던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정치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거를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신문에 실린 그 풍자 만화인데요. 거기 보면 조선호라고 써 있는 비행기의 양쪽에 날개가 각각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서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날개는 우리가 알기처럼 좌익입니다. 오른쪽 날개는 우익이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각각 따로 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버렸죠. 결국 한국이 당시에. 자, 좌우 정치 세력의 분포 모습을 보면 우선 분포된 그 계기는 신탁통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신탁통치 찬반을 둘러싸고 결국은 좌파 우파가 이제 갈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그 좌우 정치 세력은 구체적으로는 당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좌익으로는 조송산당이 우선 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도하고 있는 인물은 박헌영이고요. 그다음에 중도 좌파는 이제 조선인민당, 근로인민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는 여운형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파는 이제 국민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재홍이 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익적으로는 한국민주당, 인천 김성수나 고아 송진우가 이끌고 있던 한국민주당이 있고, 김구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이승만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이것이 독촉국민회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네 범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조선공산당의 경우에는 우선 총비서가 박헌영이고, 그 아래 이제 정치국의 김일성, 이주화, 무정, 강진 등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김일성은 당시 평양에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평양에도 나중에 9월달에 들어오니까 아직은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을 때죠.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는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그냥 넣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일단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놓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9월 20일 이 조선공산당은 당의 발족에 따른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방으로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니까 공산주의 사회를 최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이 북조선 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조선신민당이라는 것과 중도 좌파적인 조선신민당과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북조선 노동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조선신민당은 이제 그 중국의 연안에 가서 활동하던 김두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만든 당이었는데, 소련군의 지시에 의해서 두 당이 합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선 노동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요. 남쪽에서 똑같이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실상 소련군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인민당은 좀 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죠.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인민당 안에 상당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선공산당과 합당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나간 사람들이 따로 이제 사회노동당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조선공산당과 합당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은 그 위원장의 허헌, 부위원장의 박헌영, 이기석 이런 것들을 추대했고요. 남노당은 이제 인민공화국을 이제 그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인민당은 이 여운형이 만든 거죠. 1945년 11월에 인민당을 그 조선인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인민공화국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그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선인민당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고 장건상이라는 사람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인민당은 이 노동자, 농민, 소시민, 자본가, 지주까지도 포함하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다. 좌익 중간당으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중도 좌파, 중간 좌파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에 조선 신민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남쪽에도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제 뭐랄까 일종의 그 지부와 같은 그런 성격이겠죠. 그래서 이 그 중국 연안에서 활동하던 김두봉, 최익한 등이 만든 이제 조선 신민당의 경성특별위원회가 이것이 남조선 신민당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당시 남조선 신민당을 이끈 사람은 연희 전문의 이제 백남원 교수라고 하는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지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남조선 신민당은 나중에 조선인민당 쪽 사람들하고
합쳐서 근로인민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그 남로당으로 들어가고요. 좀 그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서 서로 이 주도권 문제를 놓고 그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분당이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이 중도 좌파 쪽 사람들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47년 4월에 근로인민당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에 여운형이 암살되죠. 47년 7월에. 그래서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의 뭐 여운형의 지도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 온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우익적으로 한국민주당에 대해서 보면 주로 이 동아일보 관계자들, 일제시대 동아일보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한국민주당을 이제 만들려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아일보 계열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또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한국국민당이니 조선민족당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우익 쪽의 인물들인데, 그래서 이 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민주당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어서 9월 16일에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경에 있는, 아직 임시정부가 안 들어왔으니까 당시에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타도한다. 여운형이 만든 인민공화국을 타도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한국민주당은 이제 그 뚜렷한 그 우익을 표방하면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농지개혁에 반대하고 또 신탁통치에도 반대하고 또 친일파 청산에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해에 처음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은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중경으로 이전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김구가 이걸 이끌면서 임시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독립당은 조수왕 선생이 만든 이른바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의 이념으로 삼고 있죠. 그것은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균등이라는 말은 요즘을 잘 안 쓰지만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균등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던 말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평등이란 말은 거의 안 썼고요. 균등이란 말은 많이 썼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평등이란 말은 전혀 쓰이지 않은 말이고, 평등이란 말은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유학자들은 절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이 다 이 차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평등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건 굉장히 불온한 말입니다. 그 대신에 많이 쓰인 말이 이제 동등이라든가 뭐 균등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균등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균등히 부과한다. 뭔가 나눠줄 때 또 이렇게 이제 그 균등히 이제 나눠준다. 이런 때 많이 쓰는 게 균자거든요. 그래서 이 조수왕 선생은 우리말에서 이 균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제 그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식 이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환골탈태를 시켜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제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왕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정치에서의 그런 어떤 균등, 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경제에서 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그건 또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에서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념은 없다.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에서의 균등까지 포괄해서 삼균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매우 독특한 그런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분은 그 민주사회주의자 맞은 중도 우파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국가를 건설하며 안으로 국민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밖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실현하는 세계 일가적 노선으로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통해서 국가생활의 균등을 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은 삼균주의를 그 이념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면 이념적으로는 중도우파적인 그런 노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구 선생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김구 선생은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조수왕 선생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당으로서는 이런 이제 삼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귀국 후에 한독당이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와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좌우가 다 자리를 잡고 있고, 한독당은 자기 기반을 만들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보수 쪽은 한민당으로 다 가버렸고, 진보 쪽은 공산당으로 다 가버렸고, 그러니까 자기 기반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죠. 임시정부가 법통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식 정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이제 전략을 취했는데, 미군정에서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뒤에 이제 미소공이 문제라든가 신탁동치 문제, 미소공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한독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한국독립당을 만들거나 신한국민당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귀국 후에 그 임시정부 자체, 한독당의 임시정부 자체도 보면 역시 임시정부 결국은 같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임시정부는 이제 신탁동치 문제에 대해서 43년부터 이미 반대를 표명을 해왔고, 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물론 거기에 더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45년 말 12월 31일에 내무부장 신익희의 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해서 우리가 그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런 그 무력도 없는데 그냥 선언만 한 겁니다. 그랬다가 미군정한테 좀 혼만 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그걸 거둬들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임정과 미군정 사이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볼 때 임정은 저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이 권력을 이제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김구와 미군정 사이에도 약간의 틈이 이제 벌어진다든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뒤에 그 임시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는 이 구구절을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뒤에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와 독촉국민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45년 10월 16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승만은 당을 만들진 않아요. 자기는 이제 모든 당의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당을 만들지 않고 협의회, 국민회 이런 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친일파 문제 같은 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다 통합을 하자, 하나로 뭉치자,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민공화국에서 이승만을 주석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었는데 그거를 당연히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46년 초에 이제 신탁통치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하게 표명을 했고, 대한독립촉성 이제 국민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자기가 의장을 맡고 김구가 이제 부의장을 맡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독촉 국민회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의 이제 세력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 용어를 보면 지방에서 좀 그 우파 쪽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한민당은 너무 그 전에 좀 친일하던 사람들, 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 한민당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엔 들어가기가 좀 꺼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이 만든 이 독촉 국민회에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독촉 국민회는 나름대로 그 세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김구가 이제 이끌고 있는 한국독립당은 지방에서는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한독당의 조직을 이렇게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기반이 좀 취약했다. 한독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당, 마지막으로 국민당을 보면 안재홍이 만든 거죠. 45년에 그 안재홍이 45년 9월에 처음에 조선국민당으로 만들었고 46년에 이거를 이제 그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재홍 선생은 이제 일제시대 조선일보 주필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뭐 7번인가 갔다 온 분입니다. 아주 그 부분에서는 그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감옥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그 비타협적인 그런 노선을 일관되게 지켰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국민당을 이끌면서 임시정부 지지 이거를 이제 표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우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극우적인 뭐 이런 입장은 아니고 이분은 중도 우파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중도파적인 그런 그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해방 직후에 좌우의 여러 정당들,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좌우가 그 앞서 처음에 본 그 비행기의 그 좌익과 우익의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각각 양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요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좌우 대립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그 기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따로따로 활동을 많이 했죠. 뭐 크게 보면은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좀 더 강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보면 두 번째, 해방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의 남한 북한의 점령과 미군정의 좌익, 소련군의 우익 탄압으로 좌우 대립이 심화됐다. 그죠? 그러니까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련군은 북한에 있는 우익을 탄압하고 미군은 남쪽에 있는 좌익을 탄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좌우 세력이 서로를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원망하면서 그 대립이 더 심화되어 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신탁통치 신탁통치 문제, 또 미소공유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음 시간에 미소공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친일파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토지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좌우가 서로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7년 이후에는 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중도파, 중도 좌파 우파는 세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극우와 극자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냉전이라는 게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 완전히 대립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이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한국의 정치 세력도 점점 양쪽으로 더 이렇게 멀리 이제 갈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48년에 분단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좌우 대립은 더욱더 극단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테러, 유격 투쟁, 결국은 전쟁으로까지 이것이 이제 이어져 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분단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분단의 한 내적인 배경으로서 이와 같은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